한주석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다.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전날 밤에 미리 챙겨놓은 가방 하나와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은 손자의 졸업식 날이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는 첫 번째 손자, 온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였다. 전날 밤 손자가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거기 계셔야 제가 무대 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주석 씨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야지.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듯 나도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올해로 76. 한때는 강인했던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버스를 탈 때도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이 되었다. 오른쪽 다리는 없었다. 수십 년 전 베트남 전쟁 파병 당시 부상을 입고 절단해야 했다. 그 이후 그의 오른쪽 다리는 인공보철로 대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싸움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살아남은 자의 상처였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상처를 내세운 적이 없었다. 병역 명예증, 국가유공자 카드, 병원 기록, 올 가방 속에 조용히 들어 있었다. 그는 그저 시간 맞춰 도착하고 손자의 졸업식에 늦지 않기를 바랐다. 김포공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갔다. 한강을 건너는 구간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한주는 잠깐 눈을 감았다.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한때는 청춘이었고 전우들과 함께였고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마다 기계 소리가 났지만 익숙했다. 보철 다리는 고급 소재로 제작된 최신형이었지만 금속이 몸의 일부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그는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보여주며 차분히 티켓을 확인받았다. 직원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다. 그는 항상 경보음이 울릴 것을 예상했다. 몇 년 전부터 비행기 여행을 할 때면 늘 마주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만은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그는 보안 검색대 앞에서 허리춤에 손을 얹고 잠깐 숨을 고른 뒤 금속 탐지기를 지나갔다. 그리고 예상대로 삐 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근처에 있던 젊은 남자 직원 하나가 고개를 돌리며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불쾌함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저쪽으로 가시죠.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예. 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방을 들고 지정된 개별 검사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라 익숙했지만 언제나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이는 짧게 탄식을 내뱉었고 또 어떤 이는 그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다. 검사실로 들어서자 또 다른 직원이 그의 다리를 가리켰다. 이 금속 부위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혹시 안에 장치가 있나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보철입니다. 유료 기록과 증명서도 있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진단서, 국방부에서 발행한 의족 관련 확인서,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증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직원은 서류를 대충 훑고는 다시 동료를 불렀다. 아무도 그의 나이나 그의 상황을 고려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특별한 것을 읽을 수 없었다. 단지 하나의 의심스러운 대상이라는 시선만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예전에도 그랬다. 대학에 복학했을 때 후배들의 시선도 이와 같았다. 그는 노여움 대신 침묵을 선택해왔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 한구석이 더 서늘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졸업장보다 더 큰 선물이 할아버지의 함께 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검사는 계속되었다. 유족을 확인하고 가방 속 모든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 적었다. 심지어 약통에 적힌 성분까지 일일이 묻는 직원의 태도는 더 이상 무례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시계를 봤다. 탑승까지 40분. 이렇게 계속된다면 정말 늦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수치심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만은 제발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검사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반사되는 금속 탐지기의 바닥이 한주석 씨의 보철 다리와 어딘가 닮아 보였다. 그의 다리는 한참 전부터 아팠지만 아픈 건 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젊은 직원 이재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보철 다리 안쪽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검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한주는 낮고 고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재훈은 필요 이상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언제 이걸 장착하셨죠? 어떤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나요? 혹시 이 안에 전자장치나 무선 송신기 같은 건 없습니까? 한주는 이미 제출한 병원 진단서와 군 병원 공식 확인서를 다시 꺼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과 지침이 스며 있었다. 이재훈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한주의 가방을 열었다. 속옷, 셔츠, 약통, 손전등, 그리고 작은 손자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본 이재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무심하게 다시 정리를 시작했다. 이 약은 어떤 약입니까? 고혈압 약입니다. 이건요? 항응고제입니다. 다리 수술 이후로 계속 복용 중입니다. 이재훈은 말없이 기록을 이어갔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의족 기술이 너무 좋아서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네. 그 말은 뭔가 웃자고 한 농담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농담의 칼끝은 너무 날카로웠다. 한주의 등 뒤로 다른 직원 둘이 다가왔다. 이재훈이 손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작게 웃었다. 유족 안에 GPS라도 숨겨놓은 거 아나?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또 다른 직원은 킥킥대며 말했다. 요즘 기술이면 이거 안에 드론 조종기도 들어가겠네. 그 말은 작게 들렸지만 한주의 귀에는 명확히 박혔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 주름진 피부 위로 핏줄이 선명히 드러났다.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작은 한숨이 들렸다. 그녀는 바로 박경혜, 공항보안팀의 수석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만하시죠. 이 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재훈이 당황한 듯 말했다. 선배님, 아직 서류 검토가?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경희는 조용히 한주의 옆에 섰다. 이분은 한주석 씨입니다. 나는 간호사였습니다. 1971년 국군 의무대대에서 복무 중이었고 그해 나는 이분에게 생명을 빚졌습니다. 이재훈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박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조용했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구출하던 중 나는 적의 포격에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등에 업고 후송소까지 옮겼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재훈은 입을 꾹 다물었다. 주위에 있던 직원들도 눈을 피했다. 박경희는 한주석 씨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 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경희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 순간 대기 중이던 한 승객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이 장면은 기록되고 있었다. 이재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서류 위에서 멈췄고 다른 직원들도 검사 장비를 천천히 정리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규정상 확인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한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이재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검사는 끝났지만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 모든 순간이 말 한마디 없이도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한주는 시계를 봤다. 이제 탑승까지 30분 남짓. 시간이 촉박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일정했다.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탑승 게이트를 향해 이동하려 할 때 멀리서 한 남자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비행사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별이 그려진 배지를 단 기장이었다. 강민재. 바로 그날 그 항공편의 기장이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올 변화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강민재 기장은 평소와 달리 빠른 걸음으로 보안 검색 구역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항공사 제복을 입은 채 직원 출입 통로를 지나왔고 입구에서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안으로 들어왔다. 주변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이 항공편의 책임자였고 적어도 항공기 안에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한주석을 향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분이 김해행 204편 탑승 예정이신 분 맞습니까?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강 기장님.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이분을 왜 지금까지 이 자리에 묶어두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훈은 당황한 듯 입을 열었다. 규정상 금속 탐지기 반응이 있어서요. 유족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유족이라는 사실은 서류로 제출되었습니까? 네, 제출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민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도 30분 넘게 이 자리에 계셨던 겁니까? 네요. 이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경희조차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기장은 그제야 한주석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강민재입니다. 오늘 김해행 항공편의 기장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과정이 부끄럽습니다. 한주는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다들 규정을 지키려 한 것이겠지요. 규정이 사람을 지키지 못할 때 규정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직원들 쪽으로 돌아섰다. 이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수십 년 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고 오늘은 가족의 기념일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다. 기장은 말을 이었다. 만약 이분이 오늘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칠 뻔했습니다. 박경희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기장님, 제가 더 빨리 개입했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는 다시 한주석을 바라보았다. 기내에는 이미 좌석이 지정되어 있으시지만 제가 권한을 사용하여 선생님을 앞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탑승 게이트까지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한주는 약간 당황한 듯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강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내에서 다른 승객이 불편하다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안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제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든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장면은 누구에게도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주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장은 손짓으로 다른 직원에게 가방을 들게 하고 한주의 팔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리고 탑승 게이트를 향해 함께 걷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이었다. 가던 길에서 기장이 문득 물었다. 혹시 손자분께서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학과입니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지요. 강민재는 가볍게 웃었다.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선생이 될지는 오늘의 장면을 보고 알 수 있겠군요. 아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줄 사람일 겁니다. 한주는 기장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빠르게 반응하며 그를 안내했다. 이전의 무뚝뚝함은 사라지고 그 대신 조심스러운 존중이 담긴 눈빛들이 따라붙었다. 기장은 마지막으로 한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은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그리고 좋은 졸업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주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같은 날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고 그는 조용히 줄을 따라 기내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기내로 들어선 한주석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앞좌석으로 향했다. 창가 자리였다. 머리 위 선반에 작은 가방을 올리고 앉자 따뜻한 물수건이 담긴 쟁반이 조심스럽게 눈앞에 놓였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선생님. 젊은 승무원의 말에 한주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활주로 위에서 대기 중인 다른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가 같은 목적지로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사연들은 천차만별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1971년 중부전선 인근 숲속을 뚫고 전진하던 중 그는 목격했다. 친구가, 전우가,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병사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적의 총성이 멈춘 순간 그는 비어있는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살점은 이미 사라졌고 피는 흐르지 않았다. 아마 그 순간 통증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허탈함이었을 것이다. 그는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야 했고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침묵해야 했다. 퇴역 이후 그는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언론의 요청도 거절했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누군가의 이웃으로, 누군가의 할아버지로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만은 달랐다. 오전의 사건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전쟁에서조차 겪지 못했던 종류의 모멸감이었다. 총을 든 적보다 무서운 것은 아무 감정 없이 사람을 통과시키는 시스템이었다.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시선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오래 남는다. 그는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말을 하면 감정이 무너질까 봐. 눈을 감으면 더 이상 자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다. 원하는 건 단 하나, 늦지 않게 손자의 이름이 불릴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종석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포에서 김해로 향하는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비행을 책임지게 된 기장 강민재입니다.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행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한주는 기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투와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권한이나 지위에서 나온 것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책임에서 비롯된 태도였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한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구름 위로 올라서며 세상은 작아지고 마음속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보다 큰 가방을 메고 앞에 서 있던 아이. 항상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총명했던 아이. 그런 손자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졸업을 한다니 세월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조심스럽게 셔츠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손자가 직접 쓴 손편지였다. 할아버지, 저 졸업식 날 앞줄에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어릴 때 항상 무대에서 찾았던 그 얼굴, 오늘도 찾고 싶어요. 그 글꼴을 보며 한주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아침의 기억은 아프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선 다행이었다. 그는 자신이 손자에게 그리고 그 손자의 세대에게 어떤 존재로 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아침에 그를 대했던 직원들은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단지 나이가 많고 의족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과 지연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더 어린 사람이었다면 더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까? 혹은 지금보다 더 위축되었을까?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누군가의 또 다른 침묵을 부르는 건 아닐까? 비행기는 안전고도에 들어섰고 승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주석은 손을 들어 차를 부탁했다. 잠시 후 한 승무원이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녹차로 드릴까요? 홍차로 드릴까요? 생강차가 있다면 부탁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잠시 후 정말로 따뜻한 생강차가 도착했다. 작은 얇은 생강 조각이 컵 안에 담겨 있었다. 이거 어떻게 아셨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한주는 컵을 들어 입에 댔다. 따뜻한 생강의 향과 함께 마음속에 얼어붙은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오늘 하루는 길고 험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손자의 이름이 불릴 때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리라고. 그 순간 수십 년을 걸어온 인생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비행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한주석은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고 작은 가방을 다시 챙겼다. 승무원들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하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내에는 여행의 끝을 알리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기장이 기내 방송을 마치고 승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자 몇몇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한주는 기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청년은 단지 조종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침묵을 깨뜨린 첫 번째 사람이었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통로를 통해 나오게 되었다. 특별한 절차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 고개를 들어 공항 안 대합실을 바라보자 커다란 스크린에 졸업식 실황 중계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다. 조용했던 대합실 한켠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경희였다. 그녀는 보안 직원 제복을 벗은 채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없이 다가온 그녀는 한주석 앞에 멈춰 섰다. 선생님, 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계속했다. 제가 방금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아침 보안 검색대에서의 장면이 일부 녹화되어 SNS에 올라갔더군요. 이미 수천 명이 보고 있고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주는 놀라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그냥 지나갔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승객이 그 상황을 보고 조용히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읽다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하나의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분이 정말 군인이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싸운 분을 저렇게 다뤄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절차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스크롤을 내릴수록 댓글은 더욱 많아졌고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처음엔 그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하다는 말조차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 그냥 사과만 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전투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한주석과 함께 2명의 부상병이 들것에 실려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박경희의 남편이었다. 제 남편도 그 전장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두 손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보안직에 있으면서 늘 정확함과 객관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객관성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무관심이 숨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몇몇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이 조용히 다가왔다. 이미 누군가는 영상 속 인물인 한주석을 알아본 듯했고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 눈빛 속에는 존경도 있었고 어쩌면 죄책감도 담겨 있었다. 그중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오늘 아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나까지 곤란해질까 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이어 말했다. 그게 더 부끄럽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가요. 한주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기장이 그 역할을 해줬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하고 있잖소. 그 말에 여성이 눈시울을 붉혔다. 박경희가 조용히 다시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이후 달라지려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지켜온 절차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한주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늦게라도 깨닫는다면 아직 괜찮은 세상입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다가왔다. 손자였다. 졸업식장에서 급히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달려온 모양이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에 한주석은 미소 지으며 팔을 벌렸다. 아이와 조용히 포옹한 뒤 손자의 귓가에 속삭였다. 미안하다. 늦을 뻔했구나. 손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이분은 그냥 한 노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잊어버리려 한 역사이고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존엄입니다. 그 말은 공항 안 어딘가의 스피커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것은 외침이자 선언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주석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졸업식은 무사히 끝났고 손자와의 짧은 저녁 식사도 조용하고 따뜻했다. 손자는 끝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묻지 않았다. 다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평소보다 깊고 단단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항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익숙한 이미지,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한 신문 가판대 앞에 섰다. 거기에는 그를 찍은 영상의 한 장면이 캡처된 채 신문 일면 상단에 실려 있었다. 기억되지 않은 희생, 보안대의 무례한 응대의 국민 분노. 그는 신문을 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다. 내용은 익숙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이, 사건의 경위, 승객들의 증언, 그리고 박경희의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우리는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때때로 인간다움을 놓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멈추고 되돌아본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박경의 보안 직원 인터뷰 중 기사 하단에는 작은 QR코드가 있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자 영상이 재생되었고 이미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짧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YTN 사회부 기자 최은서입니다. 혹시 어제 김포공항 보안 검사 중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한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벌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주는 생각했다.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어제와 똑같은 모멸감, 같은 침묵, 같은 외면.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오후에 뵙지요. 그날 오후 방송국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침착했다. 질문은 많지 않았다. 기자는 단 한 가지를 물었다. 어제의 상황에서 가장 상처가 되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는 생각 없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생각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농담을 했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상처가 되었던 건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한주의 대답은 짧았다.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방송은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유족의 무게는 몇 그램입니까? 방송 이후 SNS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삽사인 의족의 무게. 삽사인 사람을 먼저 보자. 삽사인 침묵은 동조다. 시민단체에서는 항공안전공단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전 직원 대상 인권 감수성 교육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강민재 기장은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저는 단지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지에는 존엄과 감정도 포함됩니다. 언론은 그의 사직을 기사화했지만 그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내가 한 일은 뉴스가 될 일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다음 주 공항 측은 전 보안 직원들에게 추가 교육을 공지했다. 주제는 응대 속의 존엄이었다. 교육 자료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그날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침묵은 가장 큰 외침이었다. 한주석은 서울 자택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다. 인터뷰 이후 그의 일상은 겉보기엔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약을 챙겨 먹고 조용히 뉴스를 본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이 그의 주변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다. 우편함에는 손편지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떤 건 대학생들이 보낸 것이었고 어떤 건 초등학생들이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않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는 편지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그의 가슴을 천천히 데워주었다. 그리고 하루는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항공사 본사였다. 박스 안에는 정중하게 포장된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다. 그 위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선생님께 그날의 기억이 상처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상자는 그날 비행을 함께한 승무원 전원이 직접 만든 작은 선물입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누구를 대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2일 김혜행 204편 승무원 1동. 상자 안에는 나무로 정성스럽게 깎은 의족 모형이 있었다. 작고 단단하고 아랫부분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의 침묵은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한주는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떤 훈장보다 무거웠고 어떤 상패보다 깊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장롱 깊숙한 곳 안에의 유품이 보관된 작은 서랍 위에 놓았다.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기억이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손자가 찾아왔다. 무릎 담요를 사왔다며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 뉴스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친구들이 막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우리 할아버지 멋있지 하고 말했어요. 한주는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멋있는 건 아니다. 그저 너무 오래 아무도 말을 안 해서 내가 말하게 된 거다. 손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요, 할아버지, 만약 그날 기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탔다. 왜냐하면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와 약속이 남아있다는 뜻이야. 약속은 사람을 견디게 만들어주거든.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약속을 하며 살게요. 그날 밤 한주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꺼낸 만년필, 조심스러운 손놀림. 그는 편지를 썼다. 대상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단지 세상에 보내는 짧은 메시지였다. 어떤 시대에는 총을 드는 사람이 영웅이었고 어떤 시대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진짜 용기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
검색대 뒤편, 그리고 누군가의 휴대폰 안.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려 해주셔서. 며칠 후 항공사 공식 블로그에 그 편지가 실렸다. 익명으로, 사진도 없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이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침묵의 울림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우리 아이에게 꼭 읽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눈 것이었다. 그의 삶은 계속되었다. 의족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약통은 매일 열리고 몸은 점점 느려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 그는 말하고 썼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부모들, 형제들, 친구들, 그리고 한껏 단정하게 차려입은 졸업생들. 무대 앞에 장식된 커다란 플래카드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2025학년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주석은 강당 안 좌석의 맨 앞줄,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둥 옆자리였지만 시야는 좋았다. 손자가 무대에 오르면 바로 눈에 들어올 위치였다.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옷은 오래됐지만 주름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 받은 병원 팔찌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손자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모든 졸업생들,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사람들 모두의 무대였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개회를 알리고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학장 축사, 총장 인사말, 학생 대표 연설이 이어졌다. 그 모든 말 속에는 희망, 가능성, 책임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었지만 한주는 조용히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손자의 이름을 되뇌었다. 이준서. 이름만 불러도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글씨를 썼을 때, 처음 교복을 입었을 때,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중에서도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무겁고 따뜻했다. 드디어 졸업생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기 시작했다. 각 학과별로 졸업장이 수여되었고 학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교육학과 이준서. 무대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약간 굳은 표정. 그러나 무대 중앙에 선 순간 준서는 갑자기 몸을 돌려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첫 줄 오른쪽 끝자리에 앉은 한 노인을 향해 고개 숙여 깊이 인사했다.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 인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였고 이 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였으며 이제 나도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이었다. 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깊었다. 주변 몇몇 학부모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박수가 하나둘 주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단지 한 명의 졸업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노고와 침묵에 대한 존경이었고 이름 없이 살아온 누군가들의 하루하루에 대한 환호였다. 졸업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나눴다. 한주는 조용히 앉은 채 강당이 한산해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손자가 무대 아래에서 그를 향해 다가왔다. 말없이 다가온 준서는 조용히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한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했지만 그 눈빛은 전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는 종이봉투를 꺼내 손자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받은 팔찌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덕분에 나는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되었지. 준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작은 플라스틱 팔찌를 꺼내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안에 적힌 희미한 글씨. 이준서, 2003년 10월 21일, 2.98kg. 그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제 제가 이걸 간직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름을 지켜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말에 한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라. 사람을 지킨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거다. 잊지 않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바빠져도.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강당을 걸어나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긴 햇살 아래 천천히 늘어졌다. 밖으로 나가자 벚나무 가지 사이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한 노인과 한 청년이 함께 서 있었다. 이제 서로의 그림자 속에 뚜렷이 그 이름을 새기며 졸업식 이후 한 노인의 박수라는 이름으로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 사진 한 장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무대 위에 선 손자가 고개를 숙인 채 객석을 바라보고 있었고 첫 줄 끝자리에서 정장을 입은 한 노인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글은 짧았다. 2025년 서울대학교 졸업식. 한 청년이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무대 앞에 한 노인이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었고 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박수를 받았다. 이 글은 순식간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댓글 수는 하루 만에 3만 개를 넘었다. 이제라도 그를 알아봐서 다행이다.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 이 사진이 답을 준다. 노인의 박수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줄이야. 그동안 조용했던 사람들, 말하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참전 용사들, 장애를 가진 노인들, 또는 공공기관에서 무시당했던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기자는 칼럼에 이렇게 썼다. 그의 침묵은 결국 말을 걸었다. 그가 하지 않은 말들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예외 없는 절차를 존엄 없는 사회로 착각하게 되었는가? 한편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한 개인의 경험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문제는 제도적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지 행정적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의 감성 응대 교육 도입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국가보훈처는 디지털 시대의 국가기억이라는 주제로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할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그 영상의 시작 장면은 바로 졸업식의 박수 장면이었다. 또한 항공사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내 메일이 전 직원에게 발송되었다. 2025년 7월, 우리는 고객 응대의 기준을 다시 배웁니다. 정확과 신속 이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비단 항공사뿐만이 아니었다. 대학 강의에서도, 교사 연수에서도, 그리고 국방부의 장교 교육 과정에서도 한주석의 이야기가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침묵해온 그들의 얼굴이었다. 어느 날 한주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벤치에 앉아 있었고 우연히 옆자리의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혹시 신문에 나셨던 분 맞지요? 한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겠소. 남성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저희 아버지도 6.25 때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묵묵히 일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처음으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주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된 시간을 떠올렸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그들 중 하나였음을. 그날 밤, 그는 손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서야, 너는 이제 교사가 되겠지?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아이들 앞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다오. 사람의 가치는 명함에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참고 버텨온 시간에 있다는 걸. 너만이라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내 인생은 충분하단다. 손자는 그 답장에 이렇게 썼다. 할아버지, 저도 제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한주는 오랜 시간 무게처럼 지고 있던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자신의 박수가 사회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작은 진동이 되었을 뿐이다. 그 진동은 이제 질문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한주석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도서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래된 나무 책장이 양옆에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다. 도서관 중앙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기억의 방이라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이름도 사진도 없이 단지 하나의 의족 모형이 투명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이름보다 먼저 침묵을 남겼고 침묵보다 먼저 사람을 기억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한주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다. 그에게 명예는 끝내 어떤 훈장이나 직함으로 오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말 없는 곡의 끄덕임과 작고 조용한 박수로 도착했다. 그날 오후 도서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혹시 오늘 마지막 일정도 함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짧게 이야기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거창한 말을 못합니다. 그냥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요. 그는 아이들이 앉아있는 작은 강당으로 들어갔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 20명 남짓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아이들 앞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얘들아, 너희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이름이요. 이름이 남으면 기억해요.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사진이요. 사진 보면 생각나요. 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름도 사진도 기억의 한 방법이지. 그런데 가끔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아이들은 잠시 조용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오래전 전쟁이라는 곳에 다녀왔어. 그리고 내 다리를 거기에 두고 왔지. 그런데 내 다리보다 더 많이 잃은 건 함께 싸운 친구들의 이름이었단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잊히면 사라져.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그건 그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이야.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그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해요? 한주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너희가 들은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이름은 살아있어. 그러니 오늘 내가 해주는 이 이야기도 꼭 누군가에게 한 번쯤 들려줘.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격정적이지 않았고 그저 하나의 숨결처럼 다가왔다. 그날 저녁, 그는 손자의 집에 들렀다. 이준서는 이제 졸업 후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한주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손자를 기다렸고 이준서는 가방을 맨 채 퇴근에 다가왔다. 오늘도 아이들하고 잘 지냈나? 네.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한테 이야기 하나 해줬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요. 그래, 잘했구나. 한주는 조용히 작은 상자를 꺼내 손자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지니고 있던 마지막 유품이다. 전쟁 때 친구가 남긴 손목시계야. 오랫동안 고장 나 있었지만 난 고치지 않았어. 시간이 멈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지. 이제 너한테 줄게. 하지만 그걸 고칠지는 내가 정해라. 이준서는 조심스레 시계를 받아 들었다. 작은 크기의 손목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지만 표면의 흠집과 상처들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고치지 않고 두면 기억이 되고, 고치면 다시 움직일 수도 있겠지. 그건 내 선택이야. 손자는 시계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저는 고치지 않을래요. 대신 그 시계가 멈춰 있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게요. 그날 밤, 한주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다. 삶은 언젠가 끝이 온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끝이 없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내가 지켜온 이름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한 줄로라도 남는다면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쓴 다음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다음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창밖의 나무들에는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차를 우려 한 모금 마셨다. 그날 하루는 특별한 날도 기념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조용히 숨을 쉬듯 눈을 감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직 덮지 않은 일기장이 열려 있었고 그 마지막 문장은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은 이름으로 남는다. 기억하는 이가 있는 한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